네,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365일 온열 치료를 하는 암이랑 의원이고 42도의 기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암 환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더워지는 시기가 왔고 그런데 참 그럼에도 열심히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6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벌써 절반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고, 암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세월이 굉장히 더디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는데, 비온 뒤에 또 굳게 되고 날이 개고 그다음에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김은식 박사님이 또 5월 20일 날 오셔서 저희 사회 암이랑 심포지움 해주셨는데요.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자는 환자가 할 역할, 보호자는 보호자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의료진은 의료진이 해야 될 역할이 서로 시너지가 났을 때 좋은 결과가 있고, 암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균형을 맞추는 시점이 온다. 관해 없어졌다, 완치다. 이런 표현보다는 같이 간다, 그다음에 말썽을 안 부린다,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심포지엄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달에는 세 가지 또 아이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그 검사 결과들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우리가 유의점,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고비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치료하면서도 항상 다음 수, 우리가 뒤에 그 다른 세컨 옵션이 없으면 그냥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재 하는 치료에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될 때 그때는 또 다른 옵션으로서 다른 수를 생각한다. 이런 기조로 해서 이번 달에 시리즈로 또 3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순서 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난번 또 질문이셨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췌장암이신데 만성 위염에 미란성 출혈이 있어 속이 쓰려서 약도 잘 못 드시는데 비타민 C 가루를 먹는 게 나을까요? 또는 정맥 주사라도 맞는 게 나을까요? 췌장암에 좋다고 알약으로 사드렸는데 속이 쓰리다고 못 드시네요. 라는 질문을 지난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PPT 영상을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이 다 있다고, 성인의 경우에 있다고 보고요. 그 단계가 아주 그 가벼운 표재성이 있고, 미란이라는 것은 아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상처가 나 있다. 궤양은 깊이 파였다는 뜻이고요. 물론 정도가 있지만 의학적으로. 근데 미란은 약간 깎인 정도고, 요게 조금 진행되면 이제 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 많이 쓰리고, 비타민 C 자체로 인해서 더 진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많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맥 주사에 대한 얘기 하셨죠. 여기 이제 어떤 병원에 있는 홈페이지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조그맣게 살짝 깎여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다. 그냥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자세히 보면 약간 깎인 듯한 것이 보이고요. 출혈성 위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데군데 출혈이 이제 돼서 까맣게 이제 피가 나오다가 이제 굳은 모습입니다. 굳게 되면 이렇게 점상 출혈식으로 뚱뚱뚱뚱 되죠. 대개는 위험에 의한 출혈은 생명이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 위궤양, 그 당시에는 진단을 거의 못했으니까요. 한 30-40년 전에는 궤양성 천공으로 응급실에 오고 사망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이 일상화되고 동네 나가서 그냥 내시경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는. 그래서 깊은 궤양에 의한 심한 출혈성으로 사망한 분도 있었으니까 출혈 또는 천공은 없는데,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음식에 의한 부분들 불규칙하게 먹고 자극적인 걸 먹다 보니까 위에 미란이라든지 또는
표지성 위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출혈성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시경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출혈성된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자극을 받으면 좀 쓰리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그렇지 않아도 암 때문에 또 항암제 때문에 점막들이 좀 손상 또 항암을 하다 보면 점막 손상이 더 오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를 이렇게 출혈까지 오는 경우에는 굳이 더 드셔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는 건 조금 안전하게 해서 그런 그 출혈이라는 것들이 없어졌을 때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는 이제 음식으로 해서 좀 부드럽게 드리거나 만약에 드린다면은 리포점 형태라든지 좀 중성지방 형태, 특히 리포점 형태 제대로 된 거를 드리면 그래도 조금 훨씬 덜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 정상인에서는 안전성이 나왔는데 또 심하게 출혈인 경우에는 그것도 소량으로 도전해 보시거나 아니면 굳이 그냥 비타민 C를 특히 정제나 가루약으로 된 것들은 산도가 좀 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흡수가 량이 적기 때문에 특히 위장에 자극을 줘서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괜히 항암 치료하는 것도 힘드신데 굳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위암이나 미란 수출 치료를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그때 다시 시작해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조심해서 하자. 역시 마찬가지죠. 물에서 먹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중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다면 리포저방트로 조금 그리고 비타민 C를 가루로 못 먹으니까 주사 맞을까요? 좀 두 개가 다른 개념이에요. 비타민 C를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암 환자들 특히 이제 소모성 질환의 대표적이죠. 그런 경우에 비타민 C의 요구량이 많습니다. 비타민 C 자체가 당장 먹는 비타민 C 정도로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정도의 양이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비타민의 경우에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암을 치료한다기보다는 몸의 이제 백혈구에 대한 보조 또는 기본적인 비타민 C는 우리 정상적인 세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모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조적인 보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맞지 비타민 C를 먹는 비타민 C 정도로 암 치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다른 것이죠. 정맥으로 하면 당연히 바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혈중 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되고 있고 일부 논문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특허나 어떤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논문은 없지만 상당히 유효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치료 보완요법으로서 특히 병행치료로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먹는 비타민 C가 아니고 정맥 비타민 C여야 됩니다. 먹는 비타민 C와 정맥 비타민 C는 용도가 다르다. 왜? 혈중 농도를 크게 올려야지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요게 이제 그 논문에 나왔던 그런 자료인데요. 일단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항암 효과를 보려면 녹색선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녹색선이 위까지 가야 되고 아주 일부 논문에서 적어도 파란색은 넘어야지 약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연구한 건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이걸 먹는 비타민 C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삐쭉 올라간 거는 정맥으로 줬을 때고요. 밑에는 시간에 대한 거죠. 200분, 400분이니까 200분. 한 3시간만 돼도. 그러니까 삐쭉 올라간 거는 정맥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이 준 건 아닙니다. 많이 주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빨리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금세 3시간 내 또는 6시간 내에 다 없어지죠. 거의 밑으로 치료 용량 밑으로 떨어지죠.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용량은 좀 더 오래 가고 더 길게 갑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제 실험적인 데이터였어요. 똑같은 용량을 먹고 주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쭉 올라간 거는 주사를 주니까 아까 녹색선도 넘어가고 파란색은 당연히 넘어가죠. 근데 동그라미 밑에 바닥을 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먹은 거예요. 먹은 거고 용량을 늘려도 안 올라간다는 게 또 보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 시간적인
그 장애, 그 다음에 흡수 루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차면 막아버려요. 우리 몸이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치료용량까지는 안 올라간다는 논문에 있는 자료입니다. 즉 우리가 항암 효과를 보려면 주사 치료로 가야 된다. 물론 이것은 리포저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리포저멀 형태도 녹색까지 올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란색 정도까지는 제가 실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들이 좀 있긴 한데 녹색까지는 리포저멀 형태도 올라가지 않는 걸로 지금까지 기술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맥 비타민 C는 항암제를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항암제를 같이 하는 것이 병행. 즉 비타민 C 맞으니까 항암제 치료하지 마. 이것은 또 잘못된 경우죠. 항암제를 못하는 경우는 비타민 C나 뭐 온열 치료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는 항암제의 그 치료에 적응증이 되고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 견딜만 하다. 그러면 같이 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같이 보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항암제하고 비타민 C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치료는 아니다. 같이 한다. 보조적 치료다. 요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사 없이 맞으면 안 됩니다. 특히 주사 그 비타민 C는 용량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들어갔을 때는 또 우리 몸에 그 G6PD라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이게 결핍되면 적혈구가 용혈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결핍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 여태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근데 거의 없다. 한 명 정도 의심돼서 그때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콩팥기능 이런 것도 봐야 된다. 보면은 이제 원래 도너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는 산소 공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바깥쪽이 좀 진하게 빨간색이고 안에는 약간 창백하고 옆에서 보면 도너츠예요. 이렇게 약간 크기가 약간 변형이 잘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모세혈관도 잘 지나다녀요. 근데 이게 그 G6PD 결핍이 되면 헤모글로빈이 응집이 되면서 한쪽이 모이게 되면 비장을 지날 때 거기 있던 대식세포가 잘라 먹어요. 잘라 먹으니까 딱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누가 잘라 먹은 것처럼 바이트 셀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게 나타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여기 안에 핵이 좀 복잡한 거는 백혈구고요. 지금 요 가운데가 창백한 거는 적혈구고 요 잘린 것은 요 자리에 어떤 기능을 못하는 헤모글로빈 있는 걸 갖다가 비장을 지날 때 대식세포가 잘라 먹은 거예요. 먹은 듯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바이트, 잘라 먹은 셀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G6PD 결핍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좀 재밌는 슬라이드 사진에서 나무 위키에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쓰신 질문하신 분께 드린 메시지는 일단 위험 치료에 더 문제입니다. 비타민 C가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조심스럽게 또는 중단했다가 나중에 위험이나 치료 관리가 된 다음에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맥 비타민 C는 먹는 비타민 C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치료적인 목적으로 가는 거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그런 몇 가지 필요하다면 검사를 하고 치료 목적으로 보조 치료 같이 병행 치료죠. 병행 치료 목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오늘부터 또 이제 3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검사 결과가 정말 모든 것을 대변하느냐, 환자의 상태를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검사 우리가 영상도 찍고 2, 3개월에 한 번씩 치료를 한다면,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한다면 2, 3개월에 한 번씩 영상을 찍어서 정말 이 약이 효과가 있나라는 걸 봐야 됩니다. 효과가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더더군다나 치료를 했는데도 암이 더 진행했다면 그것은 이 약이 안 듣거나 내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 치료의 그 방향을 설정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 표시자도 하나의 보조 그런 검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또 결정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 사람을 봐야죠. 우리가 숫자를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치료하는 거거든요. 정말 희한하게도
온몸이 다 퍼졌어요. 근데 환자 컨디션이 너무 괜찮아. 그럼 해 보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지. 해 보는 게 아니라 잘 먹어요. 불편한 것도 없어. 항암 부작용도 없어.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검사는 2, 3개월에 한 번 하는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갖다가 의료진과 특히 주병원 또는 저희가 아미랑 같은 병원과 상의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환자의 증상의 체력, 식사, 통증 정도가 반드시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봐야 된다. 검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상태,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나 수치 올랐어요. 불안해요. 뭐 이렇게 가서 하기도 하고 CT에서 커졌는데 치료 실패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뭐 펫CT에서 뭐 반짝반짝하는데 전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데 반드시 수치가 올랐다고 암이 나빠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CT에서 일부는 좀 커졌다가 줄기도 해요. 특히 이제 면역치료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간혹 나타나는데 오히려 암이 줄었는데도 영상상에 좀 커진 듯이 초반에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펫CT도 100% 맞지 않습니다. 100%는 다른 염증일 때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이를 볼 수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환자분들이 판단할 건 아니고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다른 검사를 병행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봐야지 어느 한 가지 검사로 모든 것을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검사는 하나의 그냥 내비게이션 지도가 되는 거고 환자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이 치료를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리고 이 검사 결과가 명확한 암의 진행이나 내성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환자 상태를 먼저 보고 해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검사는 검사다. 환자가 진짜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상에서 영상이 있고 조형 PCR 같은 혈액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장기 기능도 보게 되고 최근에는 치료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는 진단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뭐 유전자 검사라든지 그 외에 이제 그 면역 조직 검사 같은 것도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쓰는 것이 CT나 MRI고 특히 CT 검사 같은 경우는 그 구조적으로 암이 있다면 암이 몇 센치야? 어디 있어? 뭐 어떻게 변했어? 뭐 이런 거. 치료 전에는 어땠는데 치료는 어떻지? 혹시 전이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등등의 정보를 주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기종들은 이거 뭐 저 진짜 잘 보는 분들만 봤는데 최근 기종들은 저도 조금 보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AI 도움을 받고 이제 판독도 하고 해서 많이 이제 그런 정밀도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암치료 평가에 가장 흔히 사용되었고 되고 있는 영상 검사다. 그런데 뭐 마찬가지로 모든 검사가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 CT에서 커졌어. 그럼 이게 저거 다 살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CT에서는 커졌는데 PET-CT에서는 활성도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압이 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의 성격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다. 크기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잘 봐야 되거든요. 그 미묘한 그 차이. 뭐 물론 방송과 선생님들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되게 잘 보시지만 또 조금씩 보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치상으로 이게 우리가 안정적 병변이다 아니면은 진행이다 부분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숫자 하나에 따라서 오차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매하면 여러분이 판독하고요. 그다음에 그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CT 검사가 완벽한 검사만은 아니다. 그래서 암이랑 내원 환자 이게 췌장암이었는데 수술을 했었어요. 원래가 수술할 정도니까 전이가 안 됐겠죠. 근데 수술하고 6개월 만에 그 조형 PC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암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판독이 두 군데가 다르더라고요. 한 군데에서는 이건 암이 아닐 거라고 판단했고 한 군데 병원에서는 암일
조양표시 올라갔으니까 암이다. 사실 저는 암이라고 보는 측면인데요.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논문에 이 CT는 되게 옛날 것 같아요. 저 왼쪽 게 최근 CT인데 되게 깨끗한데 그죠?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여기에 그 조영제 증강을 보이는 암 조직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암이 거라고 특히 조양표시자가 뭐 1,50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암이라고 판단한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는 좀 다르게 판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펫CT가 좀 더 되겠지만 펫CT는 이름은 CT인데 사실은 CT의 성질도 있지만 펫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포도당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물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8F라는 그런 물질을 붙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찍은 다음에 그런 그 방사능 물질을 잡아낼 수 있는 기계로 사진을 딱 찍으면 그게 색깔을 뭐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또 밝게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 그건 그 컴퓨터 조작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밖에서 그 활성도를 보는 검사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로 활발하냐. 그러니까 당을 많이 먹었냐. 암이 당을 좋아하거든요. 당을 많이 먹으면 이거는 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증상과 반드시 같이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CT나 MRI랑 같이 병행했을 때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 이제 CT죠. 그 당이라 그랬잖아요. 당. 근데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먹는 장기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뇌. 지금 뇌는 까맣잖아요. 포도당은 엄청 얘는 포도당만 먹고 저 젖산 잠깐 빼고는 거의 포도당밖에 안 먹어요. 어마어마한 탐식자예요. 거의 암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게 뇌예요.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고요. 중간쯤에 이제 간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또 점점점에서 꼭 콩처럼 보이는 게 양쪽에 있습니다. 이건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으로 배설되니까 여기에 또 까맣게 보이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방광에 모였으니까 또 까맣게 보이는데 그 위에는 다 암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서 왼쪽이 오른쪽인데 오른쪽 어깨, 뭐 목에 있는 뼈, 등뼈, 그다음에 갈비뼈, 이분은 유방암인데 좌측에 유방암, 뭐 온몸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면은 환자가 힘드냐?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거만 보면 너무 무서운데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염증이 있어도 또 했으니까 암이 아닌데도 이제 보일 수가 있고 수술 후나 뭐 방사선 치료하고는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펫CT는 그냥 활성도가 있다. 근데 이게 100% 암인지는 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도 굉장히 심했는데 실제로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만 보면 큰일 났다. 근데 봤는데 체중도 거의 안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컨디션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 또 다른 그 이유가 될 것이고요. 조양표시자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그 암종마다 조금 특이한 부분에서 올라가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담도, 최장이나 담도암 경우에는 CA19-9라는 그런 조양표시자가 있고요. 거기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방암인 경우에는 CA153이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암인 경우는 CA1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수치가 나중에 한번 조양표시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암이 활성일 때 종양표시자가 올라갈 수 있다예요. 올라간다도 아니고 안 올라간다도 아니고, 그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흐름을 참고하는 참고 자료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가이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 올랐다고 뭐 치료 실패, 큰일 났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인 추세를 보고 영상 검사,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하다. 영상, 종양표시자, 환자의 상태, 증상, 여기 다 세 가지가 동시에 평가돼야 돼요. 그래서 조양표시자도 중요한 참고 자료다. 하지만 전적인 자료는 아니다. 이게 답이고요. 오르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암 진행 때도 올 수 있지만 그냥 염증 때, 뭐 감기 이상 때, 뭐 등등등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팩트고요. 이 경우는 이제 CA19자에서 이분은 최장암이었어요. 3천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25년 7월에 세 달 있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뭐 떨어진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뭐 한 달 만에 2배, 4배까지 올라갔네, 그죠? 9월 16일이니까
중간에 좀 자주 했습니다. 이분은 뭐 보험이 안 되더라도 제가 그냥 했는데 그 쭉쭉쭉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암의 진행이 같이 있었어요. 이 경우는.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환자의 상태, 잘 먹는지, 체중 유지하는지, 통증이 있는지, 일상 여부 가능한지,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잠잘 자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 플러스 환자의 상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치료의 판단의 핵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안정병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진행병변은 내성이 생기고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치료의 변경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반응, 이거는 좀 줄었다는 얘기예요. 안정은 뭐 이름이 안정해서 그 표현은 안정이지만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진행도 아니고 줄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10층 8구 겁을 많이 내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가 오늘의 제 의견입니다. 물론 줄어들면 제일 좋은데 커지지 않고 먹는 의미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 전에 일단은 전쟁상 교착 상태. 그러니까 치료에 의한 도움, 내 면역이 보합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일단 진행한 것보다는 훨씬 좋다. 약을 안 바꿔도 되니까. 물론 부분 반응 준 것보다는 조금 아쉽다. 요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실패 아니에요. 자, 얘기했지만 부분 반응은 조금 의미 있게 줄어든 거, 안정 그대로, 미세한 거, 진행이 문제인 거지. 사실 부분 반응이나 안정은 그래도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의료진은 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환자분들은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또 저희 보조자 같이 있으니까 진행해서 조금 더 부분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은 당장 치료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다. 오히려 환자의 체력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좀 커진 것처럼 보이는 면역 치료가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크기상으로는 커졌는데 환자 상태가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기다려봐야 돼요. 오히려 치료 바로 그래서 좀 지나서 체크해 보면 쭉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암이 단순히 커진 것만 갖고서 또 기다려봐야 할 때가 있어요. 진행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때문에 있는 거죠. 그리고 환자 상태가 좋아져요. 자, 영상이 나빠지는데 환자가 좋아져. 이건 판단을 보류해야 돼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또 좋아 보이는데 조심해야 될 때.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 제일 나쁜 거예요. 환자 체중이 감소하죠. 악액질 오죠. 통증이 심해지죠. 밥 못 먹죠. 이러면은 또는 치료를 못 견딜 정도. 이게 더 문제예요. 영상이 두 번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상태를 봐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는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죠? 체력이 중요하다. 네, 그죠? 너무 계속 얘기해서 암의 크기 변화라든지 자라는 속도, 통증 변화, 체력, 치료 목표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마저 얘기 드리고, 치료를 바꿔야 될 때 당연하죠. 명확히 암 진행했을 때, 명확할 때, 그리고 증상이 악화되면서 진행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할 때, 이럴 때는 다른 선택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바꾸고 또는 멈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치료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예. 유지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보호자가 할 일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다음에 좀 옆에서 페이스메이커처럼 기다려봐줘라. 울타리가 돼야지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자료를 좀 정리해주고 환자가 얘기 잘 못하는 걸 갖다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죠? 가장 중요한 옆에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가면 쭉 질문하세요. 여기든 대학병원에서는 질문 꼭 하세요. 자,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중요하지만 검사 결과는 검사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환자의 그 체력이나 증상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치료해야지 숫자나 또는 영상만 갖고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고 또 소통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교류하면서 우리 암 환자들이 잘 치료될수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길게 했는데 질문 오늘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암 환자의 골다공증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골전이 있는 유방 환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겁이 납니다. 어, 유방암에서 전이에 가장 많이 가는 자리가 뼈입니다. 그다음에 간폐, 그다음에 뇌 전이가 흔하게 가는 장기 네 가지인데요. 골전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특히 삼중음성이라든지 또 키 60cm 높은 환자들이 그런데요. 당연히 치료가 돼야 되고 어느 부위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겁만 먹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